네, 오늘도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 오면 참 기분이 좋은 게 일단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지를 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시그널이 나왔는데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투자 격언이죠. 세린메이해서 이제 5월엔 팔고 떠나라. 네네. 이런 투자 패턴이 있는 만큼 좀 연초 이후에 좋았던 신호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여전히 좋은 신호가 유지가 됐고 특히 이제 경기, 이익, 트렌드 관련된 모든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약간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5월에는 5월에 떠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지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투자 패턴과 무관하게 현재 집계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최선호 지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하이힐드 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이나 원유 등 종합 원자재는 굉장히 좋게 추가적으로 신호가 강화되었는데 특징적인 게 거의 1년 정도 만에 금 신호가 꺼지면서 이제 금이 이제 편출되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일 텐데 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트렌드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절 효과가 굉장히 부진한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무엇보다 달러와의 상대 강도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인 열세에 있으면서 이번에 좀 빠져나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항상 선진국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머징 마켓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선진국 시장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신흥국의 투자 매력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에 대비해서 굳이 신흥국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상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이익과 관련된 모멘텀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흥국에 비해서 전반적인 신호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농산물 등 가격의 상승이 신흥국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역설적으로도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경제 정상화 기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신흥국 입장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의 신호를 자극할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입게 될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굳이 선진국을 대체해서 신흥국을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좋고 미국도 좋고 이머징 마켓은 좋긴 좋은데 그 두 지역보다는 조금 덜하다.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유럽 증시에 대한 상승세에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5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는 한번 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 좀 두드러지게 신호가 나와서 이 업종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야겠다라는 그런 섹터가 있나요? 앞서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부분과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 미국하고 한국에서 종목이나 업종 교체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니까 동일 비중 가중 방식, 즉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그런 종목이 빠져나오고요. 모멘텀 ETF 대부분 대형주 위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강한 대형주 위주의 종목이 대거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중에서는 어웨이라고 하는 여행과 관련된 그런 신규 종목이 뽑혀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기존에 있던 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은 많이 빠져나왔고요.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서 철강, 은행, 증권 같은 이제 금융 업종이나 철강 섹터가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진단하기로는 경기가 이제 회복에서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즉 어얼리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회복 구간을 지나서 이제 완연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나 종목들로 조금씩 포지션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더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 언 모드가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재 리스크 온 모드가 유지되고 있다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어웨이라는 ETF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웨이 ETF 안에는 우리나라 종목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롯데건강개발이 편입이 돼 네. 있더라고요. 글로벌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어웨이가 이번에 좋은 ETF로 출연했다. 네, 위성 종목 중 하나로.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1년 내내 그 긍정적이신데 네. 뭐 사실은 1년 내내 올랐으니까 예, 아주 제대로 맞히신 겁니다, 대표님이. 그런데 그 PMI 있잖아요. 네.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네네. 그러니까 구매자들을 갖다가 서베이를 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라고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약간 부진하게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괜찮은 겁니까? 제조업 지수 그렇고 이제 휴일 중에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안 좋게 나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그 심리 지표 같은 경우 50일 기준으로 이제 경기 수축이냐 확장이냐를 놓는데 지금 발표된 수치는 제조업 지수가 60.7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굉장히 경기가 좋은 구간인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세부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안 좋게 흘러내렸다기보단 세부 내역 중에 이제 생산과 관련된 항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 지수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구매 담당자들 생산을 굉장히 확대하고 싶어도 현재 이제 원재료의 구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재료의 수급, 공급에서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경제는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하반기로 갈수록 투자와 관련된 지표를 개선시키는 등 경제로 봤을 땐 나쁜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없어서 네. 수출을 못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수출 데이터는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곡물이나 철광석이나 기타 등등 그 벌크로 그 수출하는 네. 그런 쪽에 이제 원자재를 갖다가 수급이 어려우니까 네. 구매 담당자 생각은 뭐 확장을 못하네.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겠네요. 그분들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리 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이지. 네. 다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거꾸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장기화돼서 혹시 네. 수요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이게 농산물 가격이나 운임지수 등의 급등이 이제 인플레를 자극한다라고 하면 네거티브한 신호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굉장히 경제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쉬는 동안 이틀 동안 그 미국의 그 BDI 지수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HMM 등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유가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65불이랍니다. 네, 그래서 약간 숫자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65불이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일찍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약간 제넷 앨런 재무장관도 말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속에 있는 마음이 이 입 밖으로 나온 건지 그건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뭐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분명히 이제 감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특정 수준에서 잡힐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주목을 해주시는데 페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 2개월, 3개월 동안에 나오는 그 인플레이션 숫자들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이제 뭐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튀어오르더라도 정책상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연준이 현재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연준의 독립권과 관련돼서 그 발언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오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포럼에서 본인이 말 실수를 한 걸 아시고 이제 그것을 정정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글로벌 이슈. 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오버웨이트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 신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식을 뭐 오버웨이트 많이 가지고 가시는 만한 환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예상 밖의 하락이 나타나면 조금씩 채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예상 밖의 하락을 뭐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하면 당장 내일 발표될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현재 예상으로
이 미국의 신고 고용이 이제 한 100만 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FOMC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긴축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적이 있습니다. 당장 100만이 넘는다고 긴축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시장에서는 눈여겨볼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오면 사실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테이퍼링이나 긴축과 관련된 불안함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파월 의장, 그다음에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다음 주에 쭉 있는데요. 옐런이 한번 하긴 했지만 이제 연준 의원 중에서 혹시나 긴축과 관련된 얘기들이 흘러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씩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주식을 늘리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한 1분 남아가지고요. 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지금 구리 가격 엄청나죠? 네. 원자재 가격 전부 다 엄청납니다. 그럼 그게 언젠가는 도매 물가로 전이가 되고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텐데 지금 보면 1.7까지 갔다가 다시 1.59 뭐 이렇게 10년째 국채 금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네네. 이거 왜 이렇게 안정적입니까? 왜 전가가 빨리 안 됩니까? 뭐 생산자 물가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업체에서 그 가격에 녹이는 부분들까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CPI라고 하는 부분까지 흘러내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일정 수준의 가격에 대한 부담을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마진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로 곧바로 전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곧바로 이제 물가랑 직결된다라고 보시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